자, 192페이지에요. 지역권입니다. 용익물권의 중에서 이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러죠. 자,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토사를 채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역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자, 지역권이란 것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토지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죠. 타인 토지 이용하는 물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역권이라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죠. 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편익이죠. 반드시요. 이게 토지의 편익이지 토지 소유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에요. 도자기공이 자신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니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권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꼬아두셔야 되죠. 이때 이 타인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승역지라고 하고, 이 승역지는 일필지의 토지 일부여도 관계없어요. 일필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다. 토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는 지역권의 대가인 지료라든지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여기 3번의 지문은 이 지역권의 성질인데요. 성질은 이 요역지에 붙어서 성립하니까 이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즉 요역지가 없이는 지역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요역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부종성.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지역권의 지위도 넘어가야겠죠. 따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그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당연히 취득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또 요역지 공유자들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권을 소멸하려고 그러면 공유자 전부가 소멸되어져야, 즉 공유자 전부가 지역권을 다 소멸되어야 진짜 지역권을 소멸한다. 이런 면에서 불가분성이다. 그리고 요역지는 이 승역지 이용자와 지역권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자,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수반성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반성에 관한 이야기죠. 3번.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4번이 바로 이거죠.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죠.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게 바로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은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 이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렇죠. 토지 이용에는 예컨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조망을 위해서 일조량을 높이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등등등 다양하게 목적을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요. 지역권과
산림관계를 정한 것인데 이것은 토지 소유권의 관계들 우리가 앞에서 215조부터 했었죠. 산림관계에서 나오는 상림권 이거하고 지역권 이 두 개를 비교한 것이죠. 산림관계는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에서만 지원되는 것이죠. 여기는 접할 필요가 없죠. 접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산림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자체는 내용의 일부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성이 없는 거죠. 독립한 성질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산림권 관계는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죠.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도 없겠죠. 그러나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이것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지역권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따라서 4번에 보시면 산림관계에서는 인접한 토지여야 하나 지역권에서는 인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죠? 이 부분이죠.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4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 9번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자, 요역지에는 요역지 소유자든 요역지에 대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지역권은. 그래서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당연히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2번 승역지에 수개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면 그래요. 하나의 승역지 안에 그렇죠? 승역지 안에 용수 지역권 물을 끌어다 들이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한 것이 여러 개가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먼저 성립한 자가 우선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후에 성립된 용수지역권자는 앞에 먼저 성립된 용수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하겠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부종성, 수반성에 관한 이야기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게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 위에 지역권이 있으면 그걸 소멸시킬 수 없죠. 여러 사람 지역권을 행사하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요. 전세권에서는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당해 타인의 부동산을 이것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죠. 자,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건입니다.
다만 이때 그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전세금에 관해서는 지급된 전세금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반환받게 되는데 반환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게 반환되지 않으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보장되죠. 이런 면에서는 이것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에서 보호됩니다. 전세권자한테 인연되는 권리죠. 자, 이런 내용이 전세권이다. 그러면 5번 보시죠.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조차 사용 수여하는 용의물권이다. 이거죠. 바로 사용 수여니까 타인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죠. 한 개의 부동산이든 일부의 부동산이든 무방합니다. 용의물권성을 갖는다. 이게 옳다. 자, 다음 2번. 전세권은 그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전세권의 성질을 알아두셔야겠네요. 2번.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전세권의 처분 행위가 자유롭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원칙인데 다만 이 자유를 제한,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이 약정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계약력도 생깁니다. 제3자한테. 자, 전세권자 처분행위라는 것은 전세권을 양도한다든가 전전세를 설정한다든가 전세 목적물을 임대한다든가 또는 전세권자의 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전세권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이 처분행위는 전세권 설정자 동의가 없죠. 필요 없죠.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제한해버리는 약정을 해놓으면 설정행위 할 당시에 그죠?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제한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하긴 그 한 내용을 등기하면 제3자 전세권을 양수받는 사람 저당권자에 대해서도 야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금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종래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특유한 제도다. 그렇습니다. 전세권 제도는 3번 전세권이란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특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물권법은 이것은 그 나라별로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가행법규성을 띠게 되고요. 또 그 나라의 고유의 성격에게 고유법의 성질을 갖게 되죠. 자, 다음 4번.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타인의 부동산이기만 하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다만 우리 민법 규정에 303조 2항에 있어요. 그렇죠? 303조 2항에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제외시켜 놨죠. 토지주의 농경지 토지 중에 이것은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잘 봐두셔야 합니다. 5번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으며 또 임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진다 해야죠. 우리는 보통 이게 전세권자가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 중에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설정해 줬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면 이때는 전세권자가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책임이 가중되죠. 책임 가중. 즉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의 전세금에 관한 것은 6번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1번 질문이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를 면제하면 그러면 전세권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의 기본적 요건이에요.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지급을 면제하는 내용은 전세권 성립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이를 면제하면 전세금 지급이 없이도 전세권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로 수주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이 가름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것도 틀린 질문이다. 3번 전세금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 보증금의 성질 및 신용수주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옳은 질문이죠. 3번. 4번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은 후에 그 반환을 받게 된다. 자, 전세권을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 인도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죠. 선후관계가 아니죠. 틀렸다. 5번 전세금은 사정 변경에 의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감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증감 청구권에는요. 전세금 사정 변경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증액 청구에 한해서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의 문제를 조금 바꿔야겠네. 그죠? 전세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3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해가지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이렇게 옳은 것으로 바꾸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까요? 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주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가름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이죠. 전세권에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신소유자인 양수인의 관계에서 전세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당해 전세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하게 되고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 지급을 면한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하죠. 3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에 붙어있는 전세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전세권을 양도해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설명을 해줄 부분에 넣어놨죠. 이게 보면 양도는 전세권 양도와 함께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3번. 다음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 해지 등이 있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이때는 전세권을 소멸한다. 4번 알아두셔야죠. 이거는 바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분리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이 판단한다 했죠. 인정한다 했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4번의 질문입니다. 우리 판례가 허용하는 것이죠. 5번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한다 했는데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에 한해서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다 라고 하면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자, 그런데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했어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시 채무 불이행이죠.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하고 이걸 행사해서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경매권 행사할 때 경매의 대상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권 행사해야 되고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매는 일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이게 이제 5번에 있는 지문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틀렸죠. 전세금 지급은, 지급에 관해서는요, 전세금 지급.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금 계약의 성질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붙어서 하는 종된 계약으로서 반드시 전세금을 교부해야 돼 성립하기 때문에 요물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 지급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 물론 전세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의 하나다. 그럼 전세금 지급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현실적 지급뿐만 아니라 이에 가름하여 종전의 금전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 현실 지급에 가름해서 종전 채권으로 야 그냥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급에 관해서 전세금 계약은 종된 요물 계약으로서 전세금은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이라는 것은 현실적 지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종전 채권으로 가름도 가능하다.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자, 2번에는요 전세권에 법정 갱신이 있는데 이 갱신제도는요 건물 전세권에만 허용해요.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합니다. 토지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의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보고, 다만 존속 기간에 관해서는 약정 없는 전세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정 갱신에서 건물 전세권 자체는 민법 187조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7조에서 변경된 것이니까 따라서 등기 없이 이미
건물 전세권은 변경되어 존재하고 있고 그 변경된 전세권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전세권에 있는 법정갱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등기해야 하는 부분이 틀렸죠. 등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2번입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을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했는데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죠. 없는 전세권에서는 약정 없는 전세권에서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고, 자, 통고를 하게 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전세권이 소멸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고할 수 있다가 아니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해석하는 방법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준용되죠. 4번. 자, 우리 민법에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것. 적용은 우리 민법의 원칙은 뭐냐 하면 여기에요. 원칙은 부동산 사이,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적용되죠.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지상권에도 적용되죠. 지상권자한테도 적용되고 전세권자한테도 그대로 준용되어집니다. 준용. 그래서 지상권에도 적용되고 전세권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그렇죠. 기간 만료가 되면 용의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형태로 한번 풀어보죠.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랬죠. 갑의 건물 중 일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권 등기해 줬다. 이 말이죠. 이 부분.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자, 건물 일부니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잖아요.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이 되죠. 갱신이 인정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최단, 자,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최단기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최소한 1년으로 본다 했으니까 1년 은정하죠. 그죠? 최단기 1년 이상. 따라서 1번 법정 갱신되는 경우, 전세권의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그 존속기간이 1년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정 갱신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됐어요? 약정할 때는 최단기 보장이 있어야죠. 약정시, 존속기간 약정시는 최단기 1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갱신은 뭐예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약정 없는 전세권.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경매권 행사는 어떻게 해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요 내용과 같은 말.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 만료되면, 자, 이때 병에게 넘겼다 했죠. 그죠? 존속기간 중에 갑이 병에게 당의 건물을 양도했다. 소유권 양도했다. 그러면 이 양수인이 이제는 뭐가 되나? 전세권의 설정자 지위를 갖게 되고 이자와 을 사이에 전세권이 존속하게 되죠. 이렇게 전세권. 그러면 이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양수인 신소유자죠. 신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갑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의 경우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의무에는요, 당해 전세물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 이행할 때 들어가는 필요비는 자기의 부담이죠. 전세권자 자기 자신의 부담이기 때문에 필요비에 관해서는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유입비 상환 청구는 가능하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당해 전세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라, 이걸 유입비라고 하죠. 유입비로 인하여 증가액이 현존한 경우에는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전세권 소멸 한번 볼까요? 다음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1번.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다. 그러면 전세물 일부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그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 소멸되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일부 소멸. 전세권 설정자가 부소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했는데, 자,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 설정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을
분리해 가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청구했을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2번 거절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겠죠. 전세권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 3번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했는데 전세권자의 파산 이것은요 전세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전세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3번 4번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파산하면 해지 통고 사유죠.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임차인의 파산 시 이때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 사유가 됩니다. 통고 사유.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자, 4번. 전세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존속 부분으로,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우리 민법에 명물되어 있죠. 일부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죠. 5번 위 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때 소멸 통고는 해석상 소멸 통고라는 규정을 소멸 청구로 해석합니다. 통고를 청구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즉시 소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다수,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